이런 악독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시어머니 재산 털어먹으려고 치매 환자로 만들다니. 이 동네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년은 살 자격도 없어. 우리 마을 망신시킨 년. 경찰서에 신고해버려. 사연 시작하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곳, 100년이 넘은 고택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고요히 서 있습니다. 기와 지붕 사이로 스며든 빛이 마당의 매화나무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죠. 이른 아침 78세의 김말순 여사가 한복 저고리를 단정히 걸치고 대청마루에 앉아 매화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곱네. 말순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매화꽃잎 하나가 바람에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매화꽃잎이 살랑살랑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어린 시절 고향의 기억을 되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매화꽃을 따서 화전을 만들어 먹던 추억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옆에서는 72세의 남편 권태수가 돋보기를 쓰고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전직 초등학교 교장 출신답게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있는 모습이 위험 있어 보였죠. 태수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원칙적인 성격으로 마을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정원을 가꾸며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보, 신문에 또 무슨 소리 나나? 말순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태수는 신문을 접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이 집은 말순의 친정에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살아온 터라 이미 3대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죠. 대문을 들어서면 넓은 사랑채와 안채, 그리고 별채까지 총 3채의 건물이 기역자 형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뒤편으로는 작은 산까지 포함하면 제법 규모가 큰 재산이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런 전통 가옥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 집안은 대대로 부유했다며 부러워했지만 말순과 태수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큰 집에 둘만 살다 보니 관리하기도 힘들고 겨울엔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큰 집에 우리 둘만 있으니 참 허전하네. 말순이 가끔씩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 재국이와 선영이가 온다고 했지? 말순이 남편에게 물어봅니다. 태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다우 점심때쯤 올 거라더군. 선영이가 전화해서 어머님 좋아하는 음식해 가져오겠다고 하던데.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들 권재국과 며느리 이선영. 재국은 52세로 도시에서 작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사업이 쉽지 않아서 늘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자금 사정도 넉넉하지 않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재국은 부모님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고향집을 방문하며 부모님 안부를 살폈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려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은 잊으면 안 된다는 게 재국의 철칙이었습니다. 49세인 선영은 평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작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마을 사람들은 늘 권 교장님 댁 며느리 참 착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오기도 하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병원까지 모시고 가는 정성스러운 며느리였거든요. 선영은 또한 집안 살림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들 정말 예쁘네요. 언제 장만하신 거예요?
어머님, 이 장롱은 오래된 거죠? 정말 잘 만들어졌네요. 이런 식으로 집안의 여러 물건들에 대해 자주 질문하곤 했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말순에게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엌에서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깜빡했고, 며칠 전에는 오랜 친구 박순남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의 주인공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말순이 부엌 한가운데 서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태수가 지켜봅니다. 손에는 설탕통을 들고 있는데 왜 들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우, 천천히 생각해봐. 차 타려고 했나? 태수가 다정하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손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말을 멈추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하며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3번이나 반복하기도 했어요. 재국이가 어릴 때 말이야, 학교에서 상을 받아온 적이 있는데, 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며칠 전 장 보러 나갔다가 집을 못 찾겠다며 헤맨 일이었어요. 평생 살아온 동네인데도 말입니다. 다행히 이웃 김정수 씨가 발견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태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혼자 중얼거리며 뒤척였어요. 태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나도 요즘 안경을 어디 뒀는지 못 찾을 때가 많은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대문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왔습니다. 재국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집니다. 선영도 뒤따라 들어오며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셨어요? 선영은 언제나처럼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시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약과와 한과를 담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좋아하실 거라 생각해서 새벽부터 직접 만들어 왔어요. 설탕도 적게 넣고 몸에 좋은 재료로만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말순이 며느리의 눈빛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그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계산적인 느낌이랄까요? 마치 무언가를 재고 있는 듯한 차갑고 냉정한 시선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선영의 질문에 말순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겉보기엔 여전히 평화로운 대저택의 일상이었지만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경계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말순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좀 어지럽네. 말순이 이마를 짚으며 말하자 선영이 재빨리 다가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태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봅니다. 여보, 며칠 전부터 계속 그러더니 한번 검사 받아보자. 재국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갈게요. 읍내 병원에 가보시죠. 하지만 말순은 주저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야. 나이가 들면 의뢰 그런 거 아니겠어? 사실 말순은 병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웬만한 아픈 것은 참고 넘겼던 성격이었거든요. 집에서 좀 쉬면 나아질 거야. 그러나 가족들의 걱정스러운 시선을 받으며 결국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선영이 말순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간단한 검사만 받아보세요. 저희도 안심하고 싶어요. 이 말에 말순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읍내 병원은 작지만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가장 큰 병원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김영수 원장은 이 지역에서 30년 넘게 진료를 해온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김 원장에게 진료를 받았고 신뢰도 높았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 동안 말순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건강 관련 포스터들, 낡은 의자들, 그리고 소독약 냄새가 섞인 병원 특유의 분위기가 왠지 불안감을 자아냈어요. 괜히 왔나 싶네. 말순이 작게 중얼거리자 태수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김말순 어르신. 간호사가 이름을 부르자 가족들이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영수 원장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말순을 맞았어요.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말순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본 후 김 원장은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혈압 측정, 심장 소리 청진, 그리고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까지 진행했어요.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말순은 대부분의 질문에 정확히 답했지만 몇 가지는 헷갈려 했어요. 특히 며칠 전에 있었던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김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어요. 검사를 마친 후 김 원장은 가족들을 별도로 불러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상태를 보니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원장의 말에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무슨 큰 병이라도?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증상을 보면 초기 치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건망증이 심해지고 길을 잃는 일이 있었다고 하시니까요. 김 원장의 말에 제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치매라고요? 정말요? 제국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해도 실제로 의사의 입에서 그 말을 들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어요. 선영은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도 차분하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초기라면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 원장이 말을 흐리자 선영이 다시 물었어요. 하지만 뭔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점점 심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더 나빠지고 판단력도 흐려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도 혼자서 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분들께서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김 원장의 설명에 가족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김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개인차가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리 잘하시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제국은 운전대를 잡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선영은 뒷자리에서 말순을 돌보며 가끔씩 남편과 시아버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치매라는 진단이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최근 자신의 변화에 대한 답을 얻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말수는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피곤하다. 먼저 쉴게.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어요. 사실 가족들과 함께 있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두가 걱정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거실에는 태수와 제국, 선영만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오늘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어머님 상태가 점점 나빠질 수도 있다고. 태수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평생 그렇게 똑똑하던 사람이. 태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말수는 젊었을 때부터 머리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집안 살림도 척척 해내고 동네 일도 앞장서서 처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제국도 말없이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모실게요. 하지만 제국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어머니의 치매 진단은 단순히 슬픈 일이 아니라 앞으로 감당해야 할 현실적인 부담이기도 했거든요. 그때 선영이 부엌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차라도 끓여드릴게요. 제국도 따라 나가려다가 선영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당신은 아버님과 있어. 나 혼자 할 수 있어. 부엌에서 혼자 차를 끓이던 선영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어요. 손으로는 차를 끓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제국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큰일이네. 어머니가 치매라니. 제국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러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야. 그런데 선영의 다음 말이 제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 제국이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어요. 무슨 준비?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재산 정리 같은 것 말이야. 나중에 어머님이 판단력을 완전히 잃으시면 어떻게 해? 선영의 말에 제국은 당황했습니다. 그런 걸 지금 얘기해야 해? 어머니가 아직 멀쩡하신데. 지금이 기회야. 어머님께서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정리해 놓는 게 좋잖아. 나중에 치매가 심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선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제국은 여전히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재산 얘기를 하다니. 제국의 양심이 그런 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당신은 너무 순진해. 이런 일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야. 만약 어머님 상태가 더 나빠져서 요양원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알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들어간다고. 선영의 말에 제국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떨어뜨리는 소리였어요. 제국과 선영이 급히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말순이 물컵을 떨어뜨려 바닥에 물이 흘러 있었어요. 하지만 말순의 귀에는 방금 전 부엌에서 나눈 제국과 선영의 대화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재산 정리, 요양원, 미리 준비라는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국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미안해. 손이 떨려서.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에서는 방금 전 들은 대화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치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선영의 눈빛에서 말수는 또다시 그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자신을 불쌍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말과 며느리의 눈빛, 그리고 부엌에서 들린 대화 조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재산 정리라는 말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신이 아직 살아있는데 벌써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조용히 안방에서 나와 마루에 앉아 매화나무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내가 치매인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머리가 맑은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말수는 이상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유독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어머님,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혹시 어제 일 기억나세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던졌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의 관심과 걱정으로 받아들였지만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의 치매 증상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선영은 말순의 대답을 메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주일 후 선영은 제국과 함께 또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선영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데? 태수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제국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이 서류 봉투를 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상태를 생각해서 미리 재산 관리에 대해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더 심해지면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선영의 말에 태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아직 말순이가 멀쩡한데. 태수가 머뭇거리자 선영이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점점 나빠질 거라고. 지금이라도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어려워져요. 말수는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서류, 통장 관리 위임장, 각종 계약서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서류의 수익자가 제국이 아니라 선영으로 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거, 왜 다 선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지? 말순이 의문을 표했습니다. 선영은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요즘은 며느리 이름으로 하는 게 세금상 유리해요. 나중에 다시 정리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말순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순은 갑자기 연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잘 모르겠네. 평소보다 더 심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지? 머리가 아파. 말순이 이마를 짚으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선영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서류는 나중에 천천히 보시고 일단 서명만 해주세요. 복잡한 건 우리가 다 처리할게요. 선영이 말순의 손에 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펜을 받지 않았어요. 오늘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다음에 할게. 그렇게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선영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안방 서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써오던 일기장이었는데 몇 년째 쓰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선영이가 이상한 서류를 가져왔다. 내 재산을 자기 이름으로 옮기려는 것 같다. 제국이는 잘 모르는 것 같고 태수도 속고 있다.
나는 치매 연기를 시작했다. 말순은 또박또박 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말순의 치매 연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당신이 누구세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더라?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선영은 말순의 변화를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님 상태가 정말 빠르게 나빠지고 있네요. 빨리 서류 정리를 해야겠어요. 제국에게 말하며 재촉했어요. 하지만 제국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여보, 그래도 너무 급하게 하는 건 아닌가? 어머니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제국의 양심이 그런 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당신은 정말 답답해.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어머님이 완전히 치매가 되면 아무것도 못해. 선영이 제국을 다그쳤습니다. 결국 제국은 아내의 말에 마지못해 동의하게 되었어요. 며칠 후 선영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집 일부를 담보로 대출받고 싶어요. 시어머니께서 치매시라서 빨리 처리해야 해요. 중개업소 직원은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주었고 선영은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3월 20일 선영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화했다. 대출을 받으려는 것 같다. 제국이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태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밤마다 일기를 쓰는 말순의 손글씨는 또박또박했고 기억력도 전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예민하게 주변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치매 연기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획해야 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면서 말순의 치매 연기는 점점 더 정교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는 여기가 어디지? 내 집이 맞나? 하며 두리번거리고 식사 시간에는 내가 뭘 먹으려고 했더라?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계획된 연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말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보며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여보 봐. 어머님 상태가 정말 심각해졌어. 이제 정말 서둘러야 해. 제국에게 말하며 재촉했습니다. 제국도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며 점점 아내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이 정도로 심해지신 걸 보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국이 마지못해 인정하자 선영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었어요. 태수는 아내의 급격한 변화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나빠질 줄은 몰랐는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서 아내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어요. 평생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선영은 제국과 함께 중요한 서류들을 가지고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오늘 부동산 등기소에 가야 해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 일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건데 어머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대신 처리해야 해요. 태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이가 정신이 없을 때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선영은 이미 준비를 다 해놨어요. 아버님,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치매 진단서도 있고 의사 소견서도 준비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요. 그날 오후 선영과 제국은 부동산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말순 명의의 집 중 별채 부분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받는 절차였어요. 서류상으로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며느리가 재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치매에 걸리셔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가족이 대신 재산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선영이 담당 직원에게 설명했습니다. 의사 진단서와 각종 서류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제국은 내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마음이 계속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당신 어머니 상태 봤잖아.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해? 나중에 요양원비나 치료비 생각하면 이 정도는 필요해. 그 시간에 말수는 집에서 태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여보, 제국이 어디 갔다고 했지? 말순이 물어보자 태수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서류 정리하러 갔다고 해. 태수도 정확히 뭘 하러 간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계속 연기를 이어갔어요. 서류? 무슨 서류? 하며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재산을 마음대로. 저녁이 되어 선영과 제국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대조적이었습니다. 선영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고 제국은 여전히 불편해 보였어요. 어머님, 오늘 중요한 일 처리했어요. 앞으로 관리가 좀 더 수월해질 거예요. 무슨 일이요? 말순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보자 선영이 설명했어요. 어머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집 관리를 저희가 대신 하기로 했어요. 복잡한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말순은 일기에 그날의 일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4월 10일 선영과 제국이 부동산 등기소에 다녀왔다. 우리 집 별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 같다. 3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태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제국이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선영이가 주도하고 있다. 며칠 후 말수는 우연히 선영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공했어. 3억 원 받았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선영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배어 있었어요. 동네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권 교장님 댁에 무슨 일이 있나? 말순이 씨가 치매에 걸렸다던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다 처리한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웃집 김정수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교장님,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네. 말순이 댁 재산이 몽땅 넘어간다는 얘기가. 하지만 태수는 그런 소문들을 믿지 않으려 했어요. 그런 건 아닐 거야. 우리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거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씩 들려왔어요. 선영도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국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어머니의 치매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리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치매가 맞나? 가끔 보면 멀쩡해 보일 때도 있는데. 하지만 선영은 그런 의심을 일축했어요. 치매가 그런 거야.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지. 한편 말수는 선영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며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전화 통화 내용, 심지어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지까지 모두 적어두었어요. 4월 15일 선영이가 은행에 다녀왔다. 대출금으로 추정되는 돈을 어디론가 이체한 것 같다. 제국이는 모르는 것 같다. 말순의 연기는 계속되었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쌓여갔습니다. 그동안 친딸처럼 아껴온 며느리가 자신의 재산을 탐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조금만 더 두고 보자. 증거를 더 모아야 해. 태수는 아내의 상태가 걱정되어 다시 병원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여보, 상태가 너무 빨리 나빠지는 것 같아. 다시 검사 받아보자. 하지만 선영이 말렸어요. 아버님, 의사 선생님께서 이미 진단하셨잖아요. 괜히 어머님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집안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이 연기를 계속해야 했어요. 2달이 더 지나면서 선영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이제는 말순의 통장까지 관리하겠다고 나섰어요. 어머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통장도 제가 보관하는 게 좋겠어요. 실수로 잃어버리시면 큰일이잖아요. 태수는 아무 의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말수는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연기를 계속했어요. 통장이 뭐지? 하며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순의 통장들을 하나씩 수거해 갔어요. 예금 통장, 적금 통장, 심지어 오래된 우체국 통장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용돈도 관리해 드릴게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선영의 말에 태수는 고마워했어요. 고맙다, 선영아. 내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말수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일기에 썼습니다. 6월 20일 선영이가 내 통장을 모두 가져갔다. 예금이 총 2억 정도 있었는데 이제 한 푼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다. 태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선영이의 탐욕이 점점 커지고 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과 함께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오늘 집 감정평가를 하러 왔어요. 중개업소 직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집 감정평가요? 태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선영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상태가 이러시니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집값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치료비가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여전히 연기를 계속했어요. 집값이요? 우리 집을 팔려고 하나요? 혼란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물어봤습니다. 선영이 달래듯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알아보는 거예요. 하지만 중개업소 직원은 선영에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이 지역 땅값이 많이 올랐어요. 이 집 같으면 최소 10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수는 이 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여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국이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재국이 피곤한 표정으로 물어보자 선영이 대답했어요. 집 감정 평가받았어. 생각보다 값이 많이 나와. 얼마나? 10억 정도 된다고 해. 재국의 눈이 커졌어요. 10억이나? 선영이 재국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당신 사업 어렵다고 했잖아. 이참에 집 일부만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게 어때? 재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업 자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와 아버지가 살고 계신 집인데 선영이 설득했어요. 별채만 팔면 돼. 어머님, 아버님은 안채에서 계속 사시면 되고. 말수는 이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집까지 팔려고 한다는 사실에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 선영은 또 다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말순을 병원에 데려가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한 것이에요. 어머님,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 받아보시죠. 정신과 의사는 말순의 상태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말순은 완벽한 치매 연기를 보여줬어요. 여기가 어디죠? 왜 여기 왔지? 의사에게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증 치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의사의 진단에 선영은 속으로 기뻐했어요. 이제 완전한 명분을 얻은 것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영이 제국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의사도 중증이라고 했어. 이제는 정말 우리가 모든 걸 결정해야 해. 제국도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정말 어머니가 이렇게 되신 거구나. 그날 밤 마을 회관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웃들이 모여서 말순네 집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말순이 씨가 그렇게 빨리 치매가 될 리 없어. 김정수 씨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몇 달 전만 해도 멀쩡했는데. 다른 이웃도 동조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같아. 벌써 재산 정리를 다 했다더라. 박순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순이와 50년 넘게 친구로 지냈는데 뭔가 이상해. 치매 걸린 사람 같지 않아.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그저 수군거릴 뿐이었어요. 한편 선영은 재산 이전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집 전체를 자신의 명의로 옮기려는 계획이었어요. 당신 어머니 상태 봤잖아. 이제는 완전히 의식을 잃으셨어.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복잡해져. 제국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집 전체를 내 이름으로 하는 건 너무... 선영이 화를 냈어요. 당신은 정말 답답해.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책임져? 내가 다 처리하고 있잖아. 말수는 이 모든 대화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7월 5일 선영이가 집 전체를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 한다. 제국이는 반대하고 있지만 점점 밀리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다.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선영이 변호사와 함께 집에 왔어요. 오늘 마지막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 서류에 서명하시면 모든 재산이 며느리분께 이전됩니다. 어르신 상태가 이러시니까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변호사의 말에 태수는 당황했어요. 잠깐, 전부 다요? 선영이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을 제대로 돌보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책임지고 모실게요. 하지만 태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말순이 쓰러졌습니다. 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제국이 급히 달려들었습니다. 말순은 의식을 잃은 듯 눈을 감았어요. 119에 신고해.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선영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순을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말순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매 연기를 계속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왜 여기 있죠? 의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의식 잃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이제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탐욕은 끝이 없어 보였고 제국마저 점점 아내의 말에 휘둘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태수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안방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일기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빼곡히 적어온 기록들이 두툼한 책처럼 쌓여 있었어요. 선영의 모든 행동, 대화 내용,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충분해.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말순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 진실을 밝힐지가 문제였어요.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면
선영이 증거를 숨길 수도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어제 중단된 재산 이전 작업을 마저 하자고 재촉했습니다. 어머님이 또 쓰러지시기 전에 빨리 끝내야 해요. 변호사 선생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제국도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되어 동의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이 상태로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제국의 말에 태수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순이가 정신을 차릴 때도 있는데 선영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의사도 중증이라고 했잖아요. 가끔 의식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계속 미루면 더 위험해져요. 변호사가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공증인까지 함께 왔어요. 오늘은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집 전체와 모든 예금을 선영 명의로 이전하는 최종 서류였어요. 말수는 이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어머님,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선영이 말순의 손에 펜을 쥐어주려 했습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어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문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아, 말순아. 박순남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몇 명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네. 태수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박순남 할머니를 비롯해서 김정수 씨, 이영희 씨 등 마을 이웃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교장님,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김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말순이 대길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확인하고 싶어서 왔어요. 선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문이요? 박순남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말순이가 정말 치매가 맞냐는 거야. 며칠 전에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던데. 할머니들이 뭘 아세요? 의사도 중증이라고 했는데. 선영이 짜증스럽게 말했지만 이웃들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상해. 너무 갑자기 그렇게 됐잖아. 이때 말순이 느릿느릿 마루로 나왔습니다. 순남아. 순남이 왔구나. 박순남 할머니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웃들은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말순아, 나 알아보겠어? 박순남 할머니가 물어보자 말순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순남이 맞지? 우리 친구였지? 이 대답에 이웃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선영이 재빨리 개입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서 쉬세요. 많이 피곤하실 거예요. 하지만 박순남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말순아, 정말 아픈 거야?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말해. 말순은 순간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아파. 머리가 아파. 하며 다시 치매 환자 연기를 했습니다. 이웃들이 돌아간 후 집안 분위기는 험악해졌습니다. 선영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이런 식으로 마을 사람들이 간섭하면 안 돼요. 우리 가족 일인데. 하지만 이웃들이 걱정해서 온 건데. 태수가 말하자 선영이 더욱 강하게 말했어요. 걱정이 아니라 참견이에요. 이런 식으로 소문이 돌면 어떡해요? 제국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선영이 말이 맞아요. 마을 사람들이 너무 나서는 것 같아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선영은 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희 집 일로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 같은데요. 어머님이 치매에 걸리셔서 힘든 상황인데 사람들이 자꾸 참견하니까 곤란해요.
이장은 선영의 말을 듣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래, 마을 사람들한테 말해둘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지만 이장도 속으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말순이 그렇게 빨리 치매에 걸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 선영이 다시 재산 이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중단된 일 때문에 변호사 선생님께 미안해요. 내일은 꼭 마무리해야 해요. 제국도 동의했어요. 그래,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말수는 이 대화를 들으며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일이 모든 것을 밝힐 날이라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7월 20일, 내일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다. 증거는 충분히 모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선영의 탐욕이 끝을 모르고 있다. 태수와 제국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말수는 서랍 속 일기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것들이 선영의 음모를 폭로할 유일한 증거였어요. 손글씨 하나하나가 또렷했고 날짜와 시간도 정확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말수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해온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과연 가족들과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줄까?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평소와 다르게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모든 진실을 밝힐 날이라고 마음먹었거든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어. 오전 10시 변호사와 공증인이 다시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영은 이번에야말로 모든 재산 이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은 반드시 끝내야 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거실에는 태수, 제국, 선영, 그리고 변호사와 공증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영이 말순을 부르러 안방으로 갔어요. 어머님 나오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말순은 천천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자, 어르신. 오늘 마지막 서류에 서명만 해주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이렇게 하시면 어르신께서 치매로 고생하셔도 가족분들이 잘 돌봐드릴 수 있어요. 선영이 말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펜 드릴게요. 여기에 이름만 써주시면 돼요.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말순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놀라서 말순을 바라봤어요. 평소 같으면 혼란스러워했을 말순이 갑자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한 것이었거든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피곤하시니까 빨리 서명하고 쉬세요. 하지만 말순은 선영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말이야. 치매가 아니었어요. 이 말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변호사와 공증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요? 제국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어요. 태수도 아내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잖아. 말순이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숨겨두었던 두툼한 일기장들을 꺼내왔어요. 이걸 보세요. 내가 다 기록했어요. 일기장을 거실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영이 재빨리 일기장을 가로막으려 했지만 말순이 더 빨랐어요.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선영이가 한 모든 일들이요. 일기장을 펼치자
또박또박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기록들이 드러났습니다. 3월 15일 선영이가 재산 이전 서류를 가져왔다. 모든 서류의 수익자가 선영이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말순이 일기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제국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4월 10일 선영이와 제국이가 부동산 등기소에 다녀왔다. 우리 집 별채를 담보로 3억 원 대출을 받았다. 태수가 깜짝 놀라며 제국을 바라봤어요. 제국아, 이게 무슨 소리야? 말수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6월 20일 선영이가 내 통장을 모두 가져갔다. 예금이 총 2억 원 정도 있었는데 이제 한 푼도 자유롭게 쓸 수 없게 되었다. 변호사와 공증인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선영이 부인하려 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이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예요. 의사도 중증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말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의사 앞에서도 연기한 거예요. 당신들이 뭘 하려는지 알고 싶어서요. 말순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치매 환자로 알고 있던 사람이 사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말순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7월 5일 선영이가 집 전체를 자기 명의로 옮기려고 한다. 변호사까지 동원해서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을 세웠다. 변호사가 당황하며 일어섰어요. 잠깐만요. 저는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를 도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공증인도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치매가 아니셨어요?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제국아, 내가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었던 건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선영이한테 속은 거야. 선영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습니다. 믿지 마세요. 어머님이 지금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그래요. 하지만 아무도 선영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말순이 가장 중요한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작은 녹음기였어요. 선영이가 전화 통화하는 걸 몰래 녹음했어요. 녹음기를 재생하자 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 성공했어. 3억 원 받았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 선영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모든 사람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선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또 소란이 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었어요. 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이웃들이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박순남 할머니, 김정수 씨, 이영희 씨, 그리고 마을 이장까지 왔어요. 무슨 일이야?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김정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마을 사람들을 보며 말했어요. 다들 들어오세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이 거실로 들어오자 말순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치매 진단부터 시작해서 선영의 재산 탈취 계획까지 상세하게 말했어요. 일기장과 녹음 기록이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박순남 할머니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말순이가 그렇게 빨리 치매에 걸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마을 이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냉정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내 욕심이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변호사와 공증인은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국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태수는 아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몇 달 동안 속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여보, 나한테는 왜 말하지 않았어? 말순이 태수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김정수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가로채다니. 이영애 씨도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정말. 마을 이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선영을 바라봤어요. 이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선영은 계속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치매라고 해서 그냥 아내 말을 믿었어요. 말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국아,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 하지만 너무 쉽게 속았어. 태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나한테는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몇십 년을 함께 살았는데. 말순이 남편의 손을 잡으며 설명했어요. 당신한테 말했으면 당신이 감정적으로 행동했을 거야. 그러면 선영이가 증거를 숨겼을지도 몰라. 박순남 할머니가 말순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말순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혼자서 이런 연기를 하면서. 말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태수가 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마음 아팠어요. 그때 선영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힘들었어요. 제국이 사업이 어려워서. 돈이 정말 필요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선영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말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남의 재산을 훔쳐도 된다는 거야? 그것도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선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마을 이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일은 경찰에 신고해야 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 하지만 말순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잠깐만요. 제가 결정할게요. 모든 사람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열었어요. 경찰 신고는 하지 않을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선영이 희망적인 표정으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가져간 모든 재산을 원래대로 돌려놓을 것. 둘째, 선영이는 이 집에서 나갈 것. 셋째, 다시는 우리 가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 말순의 조건에 제국이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희는?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국아, 너는 선택해야 해. 아내를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부모 곁에 남을 것인지. 제국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아내와 부모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선영이 울면서 제국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혼자는 안 돼. 같이 가자. 하지만 제국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어머니께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속죄해야 해.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선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국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겠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은 이 장면을 숙연하게 지켜봤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음 아픈 일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이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며칠 후 모든 재산은 원래대로 되돌려졌습니다. 선영이 가져간 대출금 3억 원, 통장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모두 말순에게 돌아왔어요. 선영은 짐을 챙겨 집을 떠났고 제국은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국이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속죄하며 살겠어요. 말순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제국아, 너도 피해자야. 너무 자책하지 마. 태수는 아내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인 줄 몰랐어. 완벽한 계획이었어. 말순이 웃으며 답했어요. 나를 누구로 아는데? 내가 언제 호락호락한 사람이었어? 한 달 후 말순과 태수는 다시 매화나무 아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 시작했던 그 장면처럼 평화로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있었습니다. 당신, 그때 정말 무서웠어. 태수가 말하자 말순이 웃었어요. 나도 무서웠어. 연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 두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국은 이제 매주 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정말로 모시려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말순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알아, 제국아. 내가 착한 아이라는 걸 엄마가 잘 알지. 마을 사람들도 말순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말순이 정말 대단해. 그 나이에 그런 연기를 하다니. 박순남 할머니는 말순을 영웅처럼 여겼어요. 내 친구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 어느 저녁 말순은 그동안 썼던 일기장들을 꺼내서 태수에게 보여줬습니다. 당신도 읽어봐. 내가 얼마나 세심하게 기록했는지. 태수가 일기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날짜, 시간,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게 정확했습니다. 여보, 이걸 책으로 내면 어때?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야. 태수의 제안에 말순이 웃었어요. 그런 건 됐어. 우리 가족 이야기를 남들이 알 필요는 없어. 그날 밤 말순은 마지막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8월 30일 모든 일이 끝났다. 우리 재산은 지켜냈고 가족의 진실도 밝혀냈다. 선영이는 떠났고 제국이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나의 치매 연극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말순이 일기장을 덮으며 태수에게 말했어요. 당신, 내가 치매일 리가 있겠어? 나 아직 머리 잘 돌아가잖아. 태수가 아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내 아내가 그렇게 쉽게 당할 사람이 아니지. 두 사람은 따뜻한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고택의 매화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이 모든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순의 지혜와 용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신뢰,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진실이 결국 승리한다는 교훈을 남기며 이 대저택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